안녕하십니까. 목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학기 한국지리 수업을 담당하게 된 최재원 선생님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루빨리 학교에서 여러분과 즐겁게 만나서 수업하게 될 날을 선생님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단어는요. 1단원 국토인식과 지리정보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런 인식의 기준, 사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점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토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뭐 영역, 위치 그런 것들을 대입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부터 한번 우리 선조들이 국토를 인식했던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문헌입니다. 문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사상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책 같은 것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파악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문헌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림으로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전달했던 지도와 그다음에 글로써 내용을 서술해서 지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던 지리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특징이죠. 정확한 약간 요약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지리지는 지도에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글로써 서술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것을 만들어낸 그 당시 사람들의 의도라든지 세계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고문헌을 연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시대인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리지와 그 고지도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조선 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그런 공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그 맥락을 따라가면 이러한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눌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벌어져요. 선생님도 뭐 역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막 선생님의 방법이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자, 이 당시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이라고 하는 중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이 중대 사건 때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공부했겠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을 생각보다 이렇게 잘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는 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국가의 힘도 세고 백성들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나 믿음도 강했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전쟁을 겪고 나면서 약간 백성들은 이 국가가 나에게 뭔가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구나.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겠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어떤 국가의 국력은 조금 약간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의식 자체도 약간 나에게 실생활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학문이 이제 실학이 되겠죠. 선생님은 이 맥락을 두고 이번 단원을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사는 아닙니다. 예, 공부할 때 이 맥락을 알고 계시면 정리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먼저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의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진이 하나 나와 있죠. 누구인가요? 네,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이성계의 어진입니다. 자, 왕이 처음에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될 때, 이 한 사람의 인간이, 왕도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이 온갖 조선 팔도의 모든 속성들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네, 신하들을 아마 보낼 겁니다. 자, 그럼 신하들이 각자 지방에 퍼져서 본인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싹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 임금님에게 고하겠죠.
자, 전하 얼마 전에 전라도에 다녀왔사옵니다. 특산물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품성은 어땠고 특히 어떤 곳의 음식은 굉장히 맛있었다.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임금에게 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임금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장문의 글을 직접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렇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치워버릴 겁니다. 자, 이 신하의 말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느낀 주관적 느낌을 쫙 나열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이 게살 비빔밥이 실제로 진짜 맛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신하의 입맛에만 맞는 음식이었던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는 크게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왕들이 각 지역의 어떤 지리적 정보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지리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 내용을 확대해 볼게요. 선생님도 한자를 잘 몰라서. 자, 여기는 뭐 건치 연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그 지역의 어떤 연혁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군명, 지역의 이름이겠죠. 그리고 풍속,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여기에는 산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자연 환경에 관한 내용이었겠죠. 자, 아까 전에 신하가 임금에게 미주알 고주알 떠들던 내용과 비교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한눈에 알아보기 쉽죠. 네. 그래서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던 지리지들은 이렇게 임금이 한눈에 딱 보고 그 지역에 맞는 통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네, 요거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죠. 그 사이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었고 백성들은 어떤 국가에 대한 그런 믿음, 신뢰 깨졌고 본인에게 유용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찾아서 헤매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는 대동여 지도라는 지도예요. 김정호 선생님께서 만드신 지도죠. 자, 그 전기에 만들어졌던 지리지들과는 달리 후기에는 직접 이 사람들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 더 유용했겠죠.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서술하는 게 좋기는 해요. 더 실제성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자 본인이 지리지를 편찬을 하다 보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 목포하면 역시 음악 분수가 제일이지.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이런 내용은 좀 수업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자, 포차거리, 대반동의 포차거리가 아주 유명하다. 쇠주 한 잔 때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은 뭐니 뭐니 해도 이분은 약간 교양을 중요시하는 분인 것 같아요. 목포 문학관을 꼭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자, 마지막 분은 선생님하고 약간 생각이 비슷해요. 야,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방 투어지. 한우 낙지탕탕이를 먹고 와야 된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분들이 각자 책을 서술하셨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던 지리지는 그냥 그 객관적 사실만 이렇게 내 있었어요. 사전처럼. 근데 후기에 만들어지는 지리지는 각자가 주관적인 해석을 이렇게 설명식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개인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조선 후기에 이래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각종 지리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것은 택리지예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택리지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뭐 팔도총론, 복거총론, 삼인총론, 총론 이렇게 네 가지 장이 나와요. 여러분들 책 같은 거 목차 보시면 1장 뭐 2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중에서 한 장인 복거총론에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을 판별하는 개념을 가거지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요 가거지의 개념에는 지리, 인심, 산수, 생리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지는데요. 요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전기와 후기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전기는 나라의 힘이 약했다, 강했다? 강했다. 그래서 통치자 입장에서 국가 통치를 위해서 지리지들이 만들어졌고요. 당연히 국가가 주도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이제 의리, 충효예거든요. 중국에 대한 사대예, 중국 중심의 성리학적 사고관이 발달했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까 말했죠, 양난을 겪으면서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게 짱이야, 실학이 발달하게 되고요. 각자 학자들에 의한 지도와 지리지가 제작되게 됩니다. 전기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 딛고 사는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냐, 주체적 국토관이 대두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리지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지리지죠. 자, 조선전기의 지리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다 얘기했던 거죠. 자, 관찬지리지가 뭐냐면 우리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무소들을 관공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적인 일에 쓰이는 곳에서 편찬한 지리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백과사전식으로 서술했다. 아까 봤죠. 뭐 건치 연역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풍속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산천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사전처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지리지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승람이 있습니다. 자, 후기로 넘어갑니다. 실학이 발달하죠. 뭐 때문에? 양난을 겪으면서 나라의 실망.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서 사천 지리지가 제작됩니다. 이 사는 이제 사사롭다 할 때 그 사겠죠. 민간에 의해서 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특정 주제를 조선 전기에는 사전식으로 썼는데 이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주저리 설명식으로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개인이 쓰다 보니까 주관적 견해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리지는 이중환의 택리지, 산수고, 강역고 등이 있는데 우리는 택리지를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지 답사를 기초로 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지리서고요. 당연히 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이기 때문에 설명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장은 아까 얘기했고요. 특히 어디가 중요하냐면 복거총론에서의 가거지 네 가지 조건이 제시됐다. 인간이 살기에 좋은 곳의 조건, 가거지의 조건이 제시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시되는 표가 바로 복거총론에 있는 가거지의 네 가지 조건입니다. 자, 지리, 산수, 인심, 생리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지리부터 살펴보게 되면 자, 풍수지리상의 명당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리 조건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그냥 뭐 중요하진 않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배산임수라든지 자청용 우백호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이게 바로 이제 풍수지리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명당의 조건인데, 자, 배산임수라고 하는 것은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자청용 우백호는 이게 뭐 실제로 진짜 뭐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산줄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가운데에 있는 것이 명당이다 라고 보는 것이 풍수지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 있는 공간에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떨까요? 자,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뭐 뒤쪽에서 불어오는 어떤 바람 같은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쳐들어오는 적 같은 것도 방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너른 들판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앞에 흐르는 강에서 물을 다져다가 쓸 수도 있는 거죠. 농사 짓기에 좋고 바람 막아줘서 좋고 외적의 침입도 막아줘서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당으로 보는 거죠.
어떤 사상적 기반에 의해서 여길 명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실생활에서도 유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좌우간 지리라고 하는 것은 명당 찾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산수입니다. 매산의 물 숫자죠. 요건 읽을 수 있겠네요. 자,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곳, 즉 이제 풍류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선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글만 읽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네. 이제 요즘 말로 감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술도 한 잔 따라서 먹고 딱 멋들어진 경치 보면서 시도 하나 지어보고 그런 풍류를 즐길 수 있어야 지덕체를 갖춘 진정한 성인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경치를 가진 곳을 찾는 조건이 산수입니다. 세 번째는 인심이죠. 이것도 읽을 수 있어요. 사람인의 마음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씨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살아야 좋겠어요. 네, 뭐 음식 같은 거 하면 조금씩 드셔보세요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착한 사람들이 살아야 좋겠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인심이고요. 마지막 생리는 우리 쉽게 말하면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뭐 회사도 다니고 공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지만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은 농사였습니다. 농사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어야겠죠. 그래서 기름진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먹고 남은 잉여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갖다 팔 수도 있어야 되겠죠. 물자 교류의 편리성을 갖춘 곳. 그러니까 도로가 잘 나 있거나 혹은 배를 띄울 수 있는 큰 강이 흐르거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바로 탱리지에서 제시되었던 가거지의 조건이었다 하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과목을 맡게 된 최재원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봄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답답하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선생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우리도 즐겁게 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선생님과 이런 영상이나 과제로 우리의 본 업무인 학업에 충실하게 정진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도 학교에서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지리 수업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가는 과제를 먼저 시청을 한 후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그날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요약을 해줄 거예요. 이런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그리고 매 강마다 올라가는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그 한 주의 과제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집중해서 열심히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단원인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핵심 키워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고문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문원은 두 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고문원과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고문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PPT에서 설명했듯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했었죠? 네, 이 사이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란이 사이에 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양란이 왜 이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냐면, 조선 전기에는 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어떤 것을 느꼈느냐? 이 나라가 우리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는구나. 굉장히 국가의 어떤 통치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후기에는 국가의 통치력보다는 좀 더 백성들이 우리 생활에 유용한 것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쓰자라고 하는 그런 실학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누가 이런 공문원을 만드는 데 주도를 하느냐? 당연히 국가의 힘이 셌으니까 국가가 주도하겠죠. 이런 국가 주도 하에 만들어졌던 지리지들을 뭐라고 하냐? 자, 우리가 보통 관공서 이런 말 쓰죠. 관공서에서 편찬한 관찬 지리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초기에 이런 문헌들을 만들었던 목적은 뭐였느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곳곳에 퍼져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경제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를 알아야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세금들을 걷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면 국가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해 볼까? 통치 목적에 의한 지리지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문헌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높으신 분들이었겠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그 문헌을 보고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파악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지역의 이름이 나와 있고 사전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가장 한눈에 알아보기 쉽겠죠. 그래서 임금님이라든지 고위직 관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백과사전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전기 때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지리지는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남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이제는 국가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용한 것을 찾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저 후기에는 누가 주도하느냐? 국가는 이미 힘이 약해졌습니다. 자, 민간에서 지리지 편찬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자, 관공서에서 편찬하는 것을 관찬이라고 했고 이제는 약간 민간에서 사사롭게 만드는 지리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찬 지리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다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는 위정자의 입장이었으니까 통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반 백성들은 어떤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쓰여진 사람의 어떤 주관적 해석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서술되게 되냐면요. 설명식으로 지리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택리지가 되겠죠. 가장 택리지가 이 지리지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런 문헌, 글로 쓰여진 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것은 역시 지도겠죠. 이 고지도도 시대별로 다양한 지도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수능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세 가지 지도를 가져와봤습니다. 자, 먼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봤듯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고요. 아까 PPT에서 봤죠? 가운데에 중국이 빡 하고 그려져 있고 그 다음 큰 우리나라가 그려져 있고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나와 있는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국을 가운데에 가장 크게 그렸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중국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중화 사상이 녹아있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크게 우리나라를 그려놨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 다음엔 우리나라야. 그렇죠. 우리 국토에 대한 자긍심을 그래도 표현해 놓고는 있었다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대륙,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이런 다른 대륙에 있는 나라들까지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거기까지는 대항해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대륙까지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신대륙은 나오지 않았다. 그거 중요하게 체크해 두시고 가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누구 주도로 제작이 되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로 제작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볼 지도는 청하도인데요.
천화도는 아까 PPT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지도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거기에 네모난 땅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원지방사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풀이해보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지도에도 그 사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천화도도 마찬가지로 지도의 한가운데 어떤 나라가 그려져 있냐? 그쵸? 중국. 그래서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중화 사상이 녹아있는 지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도라는 것은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의 세계관이 녹아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천화도도 보시면 어떤 현재 실제하는 지명들이 아니라 도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다루는 그런 상상의 지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도교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상상의 지명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삼수구, 머리가 3개 달린 사람들이 사는 곳, 혹은 여인부,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만 모여서 사는 곳, 이런 식으로 현재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상상의 지명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화도는 혼일감리 역대국도 지도와는 다르게 민간에서 제작한 지도입니다. 자, 그 다음 대동여 지도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신 문제든 수능 문제든 항상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대동여 지도를 만든 사람은 고산자 김정호라는 분인데요. 당연히 관리가 아니었어요. 관리가 아닌 민간이 지도를 제작한 시기 어딜까요? 그쵸? 조선 후기. 국가의 영향력이 많이 좀 약해져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조선 후기고요. 자,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고 이 대동여 지도는 현대 지도의 많은 부분을 많은 현대 지도의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지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특징을 보자면 목판본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목판본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은 계속 목판에 새긴 다음에 먹칠하고 찍어내면 지도가 하나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팡팡팡팡 만들면서 계속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분첩 절첩식이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아까 PPT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조선 팔도를 다 한 면에 그려내려면 많은 양의 조이가 필요해요. 근데 그 큰 지도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로로 먼저 자른 다음에 그 친구들을 착착착착 접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책 중에서 내가 갈 곳에 해당하는 부분의 책만 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네, 휴대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지도표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우리가 다니는 목상고등학교를 목상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면 뭐 우리 학교에는 벚꽃이 많으니까 벚꽃을 그려놔야지 하게 되면 모든 학교에 어떤 통일된 특성이 없겠죠. 벚꽃이 없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통일해서 학교라는 기호를 쓰잖아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동여 지도에도 통일된 어떤 기호 체계를 지도표라는 형식으로 나타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직선과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직선은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도로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곡선은 물이 흐르는, 굴비쳐서 흐르는 하천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곡선 하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한 줄기의 곡선이 있고 두 줄기의 곡선이 있게 되는데요. 한 줄기는 그냥 흐르는 하천이에요. 근데 두 줄기의 하천은 뭐냐면 이 당시에 물자 수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수운이 가능한 하천, 배로 사람이나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곳은 쌍곡선으로 표시됐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점은 이제 방점이라는 건데요. 방점은 이 직선 도로에 표시가 됐어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보자 할 때 미리사 지도로 어느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거리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현대지도의 축척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말 그대로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제작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